얼마 안 오르고 지금처럼 계속 재미없게 가면은 뭐 사실 저는 폭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S&P 500처럼 좀 천천히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천천히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한 번쯤은 좀 급등하는 때가 올 것 같고, 그러면 반작용으로 인해서 한번 또 급한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이 팔아대면서 시장이 더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부동산을 정리를 하고 월세로 이사를 간 다음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은 어느 정도 가성비적인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그 남은 금액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성장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자산에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인플레이션도 해지하고 자산도 궁극적으로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성쌤. 아,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성쌤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네, 비트코인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네, 네, 비트코인 조정, 뭐 이렇게 건강한 조정 같은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이번 조정 뭐 어떠신가요? 네, 그 제 주변에서는 비트코인 네, 투자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점점 더 지루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네요. 음,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주체가 네, 그 개인이 많이 팔고 기업들이 많이 사서 그런지 네, 점점 사이클이 그 변동이 크게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음, 그 보통 이렇게 그냥 큰 하락이 나오지 않고 기기만 해도 네.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조금씩 그런 생각도 음, 하게 됩니다. 네, 시장이 좀 지루해지고 있군요. 네, 네, 제가 고래동 공부 카페에 글을 좀 썼는데, 저희 고래동 공부 카페에 네, 들어오시면 저도 글 꾸준히 쓰고 있고 웅달님이 뉴스 엄청 많이 올려주시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웅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비트코인이 그래도 10만 달러 돌파하고 11만 달러도 돌파를 했었잖아요. 네, 이 가장 큰 원인이 기업이 매수한 데 있다고 많은 이들이 보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조금 이따가 자료 하나 그럼 보여드릴 텐데, 네. 개인들은 2025년 들어서 한 20 몇만 개를 팔았어요. 근데 어, 기업은 15만 개 정도를 샀고 또 정부나 음, 이런 것들이 샀거든요. 어,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좀 기업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네.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세일러가 11시간 전이죠. 따끈따끈한 트윗인데, 또 이거 오렌지 닷 올렸습니다. 이 오렌지 닷 올리면 무슨 뜻이죠, 웅달님? 이제 오늘 사시겠죠. 네, 곧 이미 샀는지 뭐 살 건지 모르겠지만, 네, 조만간 또 뉴스가 발표되고 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 뭐 몇 개 매수했다, 또 이게 뉴스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렌지 닷 나올 때마다 매수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보시면 최근에는 그냥 없는 데가 없죠. 꽉 차 음, 있습니다. 정말 그냥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오렌지 닷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최근에 매수세가 매우 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전략 자체가 너무 쉽잖아요. 그냥 돈 있는 걸로 사거나 아니면 뭐 신주 발행하거나 아니면 전환사채나 뭐 사채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전략 자체가 너무 쉬운데, 이렇게 쉬운 전략을 쓰는데 스트래티지가 한 45배인가 올랐더라고요. 처음 시작한 이후로. 어, 그리고 메타플래닛도 한 4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워낙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기업들에서 좀 많이 따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글인데, 그랜트 카돈도 네, 부동산과 비트코인을 합친 네, 이런 혼합 펀드를 출시했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임대료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펀드인데,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좀 따라 해볼 만한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도 현금 흐름이 예를 들어 뭐 배당이 될 수도 있겠죠. 배당주 같은 걸 사서 그 배당금으로 비트코인을 그냥 꾸준히 매수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리도 좀 이 전략 자체를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게임스탑 매수도 최근에 있었죠. 한 지난주부터 좀 활발하게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투애니언 캐피탈 이게 켄터 피츠제럴드인가? 네, 켄터 피츠제럴드라고 러트닉 상무부 장관 회사였는데 아들한테 일단 네, 넘긴 것 같고 여기서도 비트코인을 여기 한 4만 개 정도 4만 7천 개인가 매수했죠. 네, 비트코인 매수가 상당히 좀 많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옹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기업들로 넘어가는 패턴은 네, 전통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일찍 발견을 했어도 네, 그 상승분을 다 못 먹는 이유가 조금만 음, 올라버리면은 팔고 싶고, 조금만 네, 떨어지면은 또 팔고 싶고, 이런 맞아요. 생각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자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음,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개미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보의 격차도 있는 거고,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는 거고 해서요. 네, 그래서 조금 저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점점 성숙 자산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인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하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은 뭐 아직 폭발적으로 늘진 않고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12만 불 넘고 15만 불 넘고 해서 상승세가 또 웅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재밌어지는 상승장으로 가면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이 따라할 것 같거든요. 너무 쉬운 전략이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예전에 돈 벌면 그걸로 투자를 더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계속 매수를 했잖아요. 뭐 롯데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다 부동산 매수 쪽으로 돈을 더 많이 벌었었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것 같고 이게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성장주라고 해도 계속 고속 성장을 이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고 돈 잘 벌 때 좋은 데 투자하는 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과도 비트코인 매수하는 게 좀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웅달님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잖아요. 네.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이게 자사주가 지금은 굉장히 보편적인 네, 그 S&P 500 기업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80%가 이 자사주 매입 전략을 씀으로써 네,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 40년 전만 해도 이게 불법이었대요. 그래서 스스로 가치를 올리는 이런 행위가 네, 이제 감시를 받고 이제 불법으로 이제 조장이 될 수도 있고 기업 네, 가치 부풀리기로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음, 근데 이게 지금은 너무 보편화가 됐는데 네, 마치 지금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삼아서 이제 스트래티지가 그 출발선을 끊었고 그다음에 네, 성쌤이 지금 얘기해 주신 뭐 메타플래닛이라든지 뭐 켄터 피츠제럴드라든지 마라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통 금융권 월가에서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전히. 네,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음,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불씨가 조장이 된 거고 번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 일종의 그 자사주 매입 전략과 같이 음, 기업의 가치를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네,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아주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고, 저변이 확대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좀 우려의 글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티지가 아니고 마이클 세일러가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는 사실 얼마 안 되어 있는데, 너무 전략이 따라하기 쉽고 주가가 올라가겠지. 그리고 회사가 돈 벌겠지라는 좀 아니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따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상승장일 때는 문제가 나타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급등해도 문제가 나타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상승이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상승이 멈추고 반대로 이렇게 하락장이 오게 될 텐데, 하락장이 왔을 때 그들 중에서 과연 안 팔고 추가로 매수할 수 있을 만큼 비트코인 공부가 많이 된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서 아직은 한 번쯤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많이 오르면, 그러니까 뭐 얼마 안 오르고 지금처럼 계속 재미없게 가면은
뭐 사실 저는 폭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S&P 500처럼 좀 천천히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천천히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한 번쯤은 좀 급등하는 때가 올 것 같고, 그러면 반작용으로 인해서 한번 또 급한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이 팔아대면서 시장이 더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부터 보유를 하고 지금 안 산 사람이 그때 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지금부터 투자를 하고 그런 기회가 오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좀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방금 성쌤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는데, 네, 요즘에 좀 그 미국에서 좀 핫한 이슈 하나가 과거의 4년 주기 사이클이 깨졌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뭐 80% 정도의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로 그 하락장에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은 이제 그 주가가 오르니까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고 있는데, 네,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더 음, 적극적으로는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거기에 이제 의문이 제기되면 거기서 또 어떤 한 회사가 팔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부정적인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면서 매도가 네, 나오면서 사이클이 또 붕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큰 하락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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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이번에 그 2025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참석했던 연사 중에 한 명이 맥스 카이저라고, 그 비트코인을 되게 초창기부터 투자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이렇게 매수세를 나서고 있지만 사실 그 약세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덜 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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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도 안 팔고 오히려 더 모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 스트래티지 자체가 곧 비트코인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음, 일심동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어느 정도 이제 ETF는 현물을 모으신 분이 플러스 알파 수익을 노려가지고 이제 스트래티지나 뭐 이런 기업 재무 전략을 택하고 있는 주식을 좀 투자한다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이 MSTR 쪽으로 이제 초보자일수록 조금 주의를 그 집중시키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하락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음, MSTR은 팔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음, 비트코인 때문에 기업을 매수하면 MSTR이 좋은 대안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11만 달러를 좀 찍고 약간 조정 및 횡보가 나오면서요. 네, 좀 지루함을 또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런 마음때쯤이면은 꼭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이십니다. 네, 네. 이분은 절묘하게 그 인간의 심리가 조금 흔들릴 때 음, 등장하셔가지고 좀 마음을 더 어렵게 하시는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이번에도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미국은 지금 비트코인이 아니라 총알과 전차 비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음, 지금 무슨 비트코인 전략적 매수가 뭔 말이냐. 그리고 기업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제 예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10중 8구는 이분 반대로 하면은 비트코인 투자는 돈 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트코인 구매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음, 그 JP모건 그 고객들에게 있어서요. 네. 그리고 또 재미있게도 2025년 1분기에만 그 비트코인 자체 보유량을 늘렸는데 지금까지 매수한 보유량의 200배를 한순간에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네. 조 단위로 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고 네. 이제 한 번의 전략으로 진짜 이게 너무 그 폭이 너무 크니까요. 이전의 전략과 행동과 이게 변화가 너무 크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제이미 다이먼 제가 볼 때는. 제일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월가의 그 이해관계랑 비트코인의 그 이해관계가 아직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블랙록이나 뭐 피델리티나 이런 쪽은 아직 이런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많은 이해관계가 동조화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도 뱅가드나 이런 JP모건 쪽은 아직도 그게 약하고 네. 또한 이제 암호화폐 전체 시장으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많이 뒤쳐졌단 말이죠. 네. 이미 테더가 또 너무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그 미국의 가장 큰 은행 4개가 합쳐가지고 막 공동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음. 진출을 빨리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공포가 아니라 아, 다이먼 아저씨 또 조바심 내고 있구나. 좀 음,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나 더 사야 되는데, 더 사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 우리나라 그 현대자동차가 네. 그 코로나 때 그때 테슬라가 막 부각이 되면서 이 네. 자동차 업계에 가장 많이 그 인용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좌초자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이 좌초자산이 기존에 너무 잘 나가던 회사인데 큰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아, 외부에서. 네. 근데 전통 사업의 이해관계랑 이 혁신이랑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자동차인데 현대차나 뭐 벤츠나 BMW 같은 데들은 이 디젤이나 전통 그 가솔린이나 이런 기관을 내연기관. 썼던 내연기관을 썼던 네. 거죠. 근데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나왔는데 이 두 개가 같은 차지만 완전히 구조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면은 사실 기존에 있던 산업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음, 그게 너무 비용이 크다 보니까 이미 또 들어간 자금도 많고 네. 그다음에 고용된 인력도 많고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음, 최근에도 구글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검색 시장에서 1인자라고 했지만 AI가 터지면서 네. 이 검색 시장을 AI로 바꾸자니 이 검색 시장에서 아직도 벌어들이는 수입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또 주가가 폭락을 한번 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요런 좌초자산 개념이 저는 이게 되게 월가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이 흐름으로 간 거죠. 암호화폐. 그리고 정부에서도 너무 밀어주니까요. 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들어와야 되고 싸게 사고 싶으니까 이런 언론 플레이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웅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있잖아요. 토마스 네. 쿤이었나? 어, 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어, 이야기한 책인데 그 과학혁명의 구조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인 주제가 웅달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패권을 장악하던 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나면 기존 것들은 정말 거의 완전 무너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저는 우리 뭐 핸드폰 폰카로 사진 많이 찍잖아요. 원래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필름으로 이렇게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이게 너무 당연했잖아요. 그러다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요즘에 필름 카메라 써본 적 있어요, 오늘님? 없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곳이 사실 코닥이거든요. 코닥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는데 필름의 1인자였던 코닥이 망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본인들이 개발한 거면서도 거기에서 계속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일어났었거든요. 제이미 다이머는 지금 머릿속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되게 짧은 시간에 월가를 진짜 완전 장악해 버렸는데 이 패권을 계속 가져가는데 가장 큰 위협이 암호화폐 쪽 시장, 특히나 뭐 스테이블 코인 쪽 시장이 위협을 너무 많이 가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셈법이 너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정말 대세가 무엇이 될지, 어떤 게 가치를 더해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긴 시계열을 갖고 네,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베세트 재무부 장관은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한테 그냥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저도 이거 봤어요. 지금 네. 저도 이 페이지 펴놓고 있는데. 네, 제이미 다이먼의 예측은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저는 특히 이제 비트코인도 저도 이제 짧은 경험이고 뭐 짧은 연륜이지만 네. 정말 맞는 게 없어요. 제이미 다이먼의 음. 예측은요. 사실 예측이 아니잖아요. 공포심 네, 주려고 하는 이 말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그 좀 유의하시고 오히려 저가 네, 매수, 분할 매수 기회를 삼으면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았던 저희 경험들이 많아서 네, 그거를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2025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열렸었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연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미 그거를 다 한국말로 번역해 주셔서 유튜브로 많이 공유를 해 주셔가지고, 음, 근데 확실히, 정말 저도 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언어를 좀 잘하고, 영어를 좀 원활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가깝다면, 심리적으로도 좀 가깝고, 물리적으로도 좀 가깝다면, 진짜 가서 그 열기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고, 음, 마이클 세일러, 뭐 사이페딘 아모스, 뭐 맥스 카이저 등등 아, 정말 1대1로 대화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 부러웠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이클 세일러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부자가 되는 21가지에 음,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1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의 좀 패부를 찌른 언어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요거였습니다. 그 AI를 경영에 적용하지 못하면 차라리 음, 비트코인을 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어,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AI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부가가치가 AI에서 나오는데 이 AI에서 부가가치가 정말 큰 부가가치가 나와서 이제 웬만한 그 기본 노동력이 들어가는 그런 과거의 산업들 있잖아요. 뭐 소위 네, 산업화 혁명 이후에 벌어졌던 그런 제조업 같은 것들은 이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AI를 내 사업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아니면 AI 자체를 개발할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제 창업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일러 회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아예 못할 바에는 지금 뭐 사업을 한다더니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면 최소 연 30%의 성장이 매년 나올 것이다. 어, 그러면 5년 후만 지나도 이제 정말 상당한 자산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30%. 사서 10중 8구 성공해라. 네, AI에 넣어서 그 연 30%의 성장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그거를 약 5년 이상 해낸 게 바로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 S&P 500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 거의 100만 개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은 그 연에 30%의 성장을 못 한대요. 음, 근데 우리가 그거가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창업을 하는 건데, 그거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확률을 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연 30%. 듣기만 해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음, 숫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그 워렌 버핏이 연평균 수익률이 한 18% 정도 됐을 거예요. 예전엔 그게 되게 높았었는데 음. 자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18% 사실 어마어마한데 30%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요즘에 그 챗GPT나 뭐 퍼플렉시티나 그록 같은 거 써보면요. 네. 와, 진짜 너무 놀라워요. 음, 그리고 진짜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최근에 또 발명된 거를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외국 강연자의 그 강연인데 네. 영어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AI를 씌우니까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 회장님이 한국말로 입모양도 똑같아요. 어, 그렇게 해서 한국말로 그 연설을 합니다. 어, 근데 그게 되게 아직도 약간은 중간중간 이제 뻑이 날 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음성으로 들 때는 문제가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AI 기술 속도가 너무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로봇까지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진짜 한 5년 안에 이게 현실화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공부나 네. 뭔가 사업이나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뚜렷한 게 없잖아요. 그 다 뭐 예전에 했던 뭐 의류를 판다거나 뭐 유통을 한다거나 뭐 네이버 쇼핑 같은 거 그리고 먹을 거를 판다거나 뭐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이 네. 특별하게 막 차별화되는 게 없단 말이죠.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또 선점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좀 이렇게 날카로운 차별점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세일러 회장님의 말씀처럼 그냥 비트코인을 사고 그때까지 한 5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그 현금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거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은 다들 이제 고민하시는 게, 한국인들은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편중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부동산을 정리를 하고 월세로 이사를 간 다음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핵심지, 뭐 용산이라든지 강남 3구라든지 뭐 성수동 이런 곳의 부동산을 살 게 아니라면 저는 그 집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집이 옛날처럼 그 2000년대, 2010년대처럼 집값이 오를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오른다 해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물가 상승에 그 대비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조금 더 공격적인 자산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집은 어느 정도 가성비적인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그 남은 금액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성장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자산에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인플레이션도 해지하고 자산도 궁극적으로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자산이 좀 편중돼 있으면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땐 되게 부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 한 채를 내가 대출 하나도 없이 실거주용으로 살고 있다. 뭐 예를 들어 50억이라고 하면 50억짜리 원베일리 아파트에 내가 대출 하나 없이 살고 있다. 그러면 순자산이 50억이니까 부자잖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네. 하지만 현금 흐름이 뭐 원활하고 충분하지 않으면 삶이 되게 좀 퍽퍽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원화가, 물론 원화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원화가 향후에 어떻게 될 화폐인지 우리는 솔직히, 좀 잘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만 살면은 그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달러 표시 자산을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면, 계속 그 환 해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 네. 생각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달러 표시 자산을 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달러 자산을 모으는 거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또 선택권이 열려 있는 거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달러일 것 같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달러 표시 자산을 왜 사야 되는지. 달러로 표시한 한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을 보면 네, 이게 이제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월급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음, 23년 1월, 23년만 해도 한 34,500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1년, 이제 24년 기준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음, 3만 달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것만 해도 10% 이상, 거의 15%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원화로 갖고 있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죠.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한국은행에서 불과 일주일 전에, 한 1, 2주 전에 발표한 그 2025 한국 경제 성장률 발표했을 때 그 성장률을 0.8%로 예측을 했는데요. 네, 지금 IMF나 외국 IB 은행들의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이제 0.4%? 네. 0.3%까지 떨어졌어요. 그 0.8%도 되게 높게 잡은 거라고, 네, 뉴스를 음.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네, 0.3%까지 떨어졌네요.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50년대 대형 위기 이후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주된 이유가 개선될 조짐이 없어요. 음, 그게 더 문제예요. 수출 부진. 지금 관세 때문에 문제가 크죠. 그리고 환율도 지금 원화 강세가 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내수 침체, 부동산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부동산에 많은 자산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국내에 돌질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어렵잖아요. 지방 상가 무너지고 있는 거를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고. 네, 우리나라 정치 정책도 굉장히 불확실해서 이번에 바로 이 대선 끝나면 추경으로 30조 정도를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게 또 물가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추경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나왔을 때 결국에는 기업이나 내수 진작이나 이런 걸로 이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 고리가 연결될 것이냐. 근데 지금까지 그게 별로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코로나 이후 때부터 돈을 많이 풀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 하향 조정의 배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뚜렷하게 안 보인다. 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자산을 계속 원화 표시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되느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지, 초상급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또 다른 자산도 많을 거지만. 근데 정말 집 한 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살아왔잖아요. 중서민층 이하들은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이라도 좀 관점을 바꿔서 달러 표시 자산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후가 되면, 그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이 한 40살 정도 되거든요. 40대 초반 정도 되는데, 20년 후가 되면 평균 연령이요.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60대가 된다고 합니다. 음, 전 이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안 태어나니까 평균 연령을 줄일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후가 되면 지금은 뭐 60대 분들이 그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뭐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쯤 되면 그게 그냥 평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우리 예전에 60이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균이 되는 나이 든 대한민국이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좀 되게 걱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저희가 달러 표시 자산이 또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니까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번에 2025 컨퍼런스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달러 표시 자산을 뭘 사모아야 되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같이 하숙하던 선배 형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 아, 네. 그 형을 지난주에 만났었는데 그 형이 오늘 아침에 이제 카톡을 보낸 거예요. 어제 간밤에 보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녀의 적금 계좌를 깨고 음. 어, 이제 비트코인 모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저는 그때 만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너무 찬성이라고 네. 그 적금 들어서는 답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달러 표시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 파나마 시티 시장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네. 엄청 젊으시더라고요. 서른 몇 살이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남미 쪽에 계신 분들이 좀 정치권이 되게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엘살바도르도 좀 그렇잖아요. 네네. 켈레 대통령? 네, 부켈레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파나마 운하가 여기 딱 북미와 남미의 요 사이에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배가 많이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딱 지도를 봐도 이게 막혀 있으면 돌아가야 네. 되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통행료를 받는데 이걸 비트코인으로 이제 받을 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게 기존에 있던 그 금융망을 통해서 하면은 결제도 되게 복잡하고 네. 수수료도 높고 그 돈도 되게 나중에 들어온대요. 음. 한 일주일 걸린대요. 그리고 사전에 통과하려고 하면 막 문서 작성해야 되고 막 그 맞아요. 검토하고 막 네. 금융권까지 넘기고 막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대. 근데 이걸 블록체인으로 만들고 비트코인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너무 투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네. 돈과 인력과 시간을 줄이면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경제가 또 이제 발전을 하면 파급 효과로 뭐 주변에 더 활성화가 되면은 뭐 음식점 같은 게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호텔이나 뭐 이런 게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도 있다. 비트코인의 수요는. 네. 그러면 요것도 이제 비트코인의 사용처가 생기면서 추가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네.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향후에는 솔직히 그 소액 결제는 뭐 물론 라이트닝 서비스 같은 게 뭐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좀 금액이 큰 것들 있잖아요. 뭐 주택 결제라던가 뭐 이렇게 뭐 파나마 운하에 뭐 이렇게 배 지나가고 이런 좀 금액이 큰 것들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으로 대체가 좀 많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뭐 스테이블 코인도 그중에 큰 축을 하나를 담당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비트코인이나 뭐 스테이블 코인,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 자산으로 좀 결제 수단으로 이용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비자나 마스터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결제에 도입하는 걸 이미 아마 그게 되자마자 걔네가 제일 빨리 할 거예요. 지금 걔네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고 되게 좋은 기업이더라고요. 걔네들이 좀 나서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현실에 좀 많이 도입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